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배상훈의 맴사.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배상훈의 램사 시간인데요.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누가 진짜 범인인가의 저자 배상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못 지냈습니다. 못 지내셨어요? 워낙 사건들이 많아서 예. 사건 보시느라고 바쁘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 들었을 때 교수님이 김신혜 사건 관련해서 음주 실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건 잘 진행됐나요?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탐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김신혜 사건의 어쨌든 사법기관의 문제에 대한 것을 차치하고 그거는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열심히 잘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재현해 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그 문제됐던 중에 하나가 이제 김신혜 씨의 아버지를 수면제를 먹여서 네. 2층 다락방에서 끌고 내려올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실험을 했었습니다. 직접 해봤나요? 예, 그래서 네. 김신혜 씨가 152cm에 35kg 아주 왜소한 체격인데 그리고 162에 41kg인 아버지 그리고 약간 신체가 불편하신 이분을 이제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는가 아니면 끌고 내려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실험을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하자면 경찰이 추정했던 사법기관이 추정했던 0.303의 음주 수치는 네. 사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떡실신이죠. 만약 말하자면 떡실신이요. 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해봤는데 어림없었죠? 근데 이제 물론 그건 그겁니다. 네. 이것은 어떤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죠. 핵심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도 없는데 있는데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네. 왜 그걸 검토를 안 했니 이 말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예.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렇게 진술만 받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검찰이나 재판장이나 그걸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조서에 쓰여진 대로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요. 조서를 무조건 믿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후에 김신혜 씨의 진술이 바뀝니다. 네. 근데 그 바뀐 진술은 또 안 믿어요. 그럼 1차 진술과 2차 진술이 틀리고 네. 진술 조서와 법정 진술이 다르다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생각은 그럴 의지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그 JTBC에서는 검증해 보고자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김신혜 사건 다루면서 이런 그 재판의 문제점들을 짚어봤었는데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경찰 수사의 문제점, 재판의 문제점을 또다시 저희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좋아요, 저희가 매주 방송 초반에 좋아요 숫자를 체크하고 가는데 12월 1일 오전 9시 현재 838개 좋아요 숫자가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줄었는데 여전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교수님이 지난주에 800개 예상하셨잖아요. 예. 그 예상보다는 많이 나왔네요. 제 예상은 사실 예. 문안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제 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겁을 많이 내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1,400 지금 뭐 넘었지만은 네. 그 뒤에는 그 겁을 내시는 분들은 안 들으신 건 아니라 거기에 체크를 흔적을 남기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그건 뭐 이해합니다. 뭐 그건 뭐 거기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라 예, 예. 실망하진 않으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건 뭐 영역이 다른 거니까 네. 정치 얘기는 정치 얘기대로 가는 거고 제 얘기는 제 얘기대로 가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 저기 그 제 걸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의사 표현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야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문안박 사태 때문에 댓글이 저희 그 댓글창에 폭풍처럼 올라오고 있어서요. 아마도 교수님한테 궁금한 점이 많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싶으실 텐데 분위기상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문안박 방송이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좋아요 몇 개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어차피 오늘 할 얘기가 원래는 네. 뭐 세월호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거 했으면 한 2,000개는 생각을 할 건데 오늘은 그거를 제끼고 갈 거니까 네. 예, 한 뭐 900개 정도로 예상을 900개 해보죠.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적중하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그래도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댓글을 다 찾아왔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정말 여러분들의 댓글에 많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 올라오면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사건 찾고 뭐 공부하는 게 힘들다가도 댓글 보면서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고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공포정치 시대에 한 줄기 빛 같은 배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할 듯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착하고 싶은 아줌마님께서는 카피를 뽑아주셨어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냄사라고 하셨는데 이 카피 어떻습니까?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제가 진실과 정의,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런 멋진 카피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로나님께서는 아껴뒀다 들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늦게 들으셔도 되지만 좋아요는 바로 눌러주시는 센스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까칠한 아재님, 023님, 아이너 아이리스님, 상꼬마꼬마님, 뉴넥스트님께서 감사 인사 남기셨습니다. 응원 정말 고맙고요. 저희가 힘내서 오늘 방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저희가 지난 사건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살인 사건 4차 공판이 지난달 26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검찰 측 자문 역할을 했던 도검 전문가 한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한 씨는 칼을 사용하는데 체격은 관계없다. 칼을 잘 쓰는 사람 범행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이건 체격이 작은 패터슨이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검찰 측에서 이 도검 전문가라는 생소한 이름의 그 전문가를 불러서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수님, 이 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판의 그 문제점이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검찰은 왜 15년 전, 16년 전에는 맞죠? 전에는 왜 이 도검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는가? 네. 그죠? 그때는 본인들 스스로가 엉망으로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고요. 이 도검 전문가가 비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도검 전문가라는 사람은 그냥 흔히 말하는 어디 검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제가 예측하건대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을 죽여본 사람일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특수부대에서 사람을 직접 이제 죽이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원이 노출되는 걸 이제 방지를 했겠지만은 네. 그냥 실제로 사람 몸에 칼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넣는 느낌, 그리고 어떻게 넣어야지 제대로 넣을 수 있는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걸 직접 해본 사람이거나 그걸 가르쳐 본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북파공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 증언을 했을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칼을 잘 쓰는 데에서는 키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증언을 했던 건 뭐냐면은 네. 엄지와 검지를 어떻게 사용해 갖고 그 칼의 방향이 나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예. 말하자면 이 칼의 방향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을 해서 칼을 쥐고 그걸 가지고 각을 이용해서 네. 사용을 했다. 이 부분을 이제 증언했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각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16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흔히 말하는 그 부검이가 그 엉뚱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사건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터뜨리는데 단추가 됐던 부분인데. 네. 그럼 그때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증언을 안 시켰으며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남는 거고. 네. 지금 이 사람이 했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검찰 측에 상당히 유리한 증언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반대의 역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그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검찰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증언 감정인으로 요청할 생각을 안 했으며 지금 그 해는 이유가 무엇이며 네. 그리고 그 칼이라는 걸 쓰는 사람을 또 다른 쪽의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 칼을 쓰는 다른 전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비공개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다른 쪽 전문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얘기되는 게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용해서 네. 뒤쪽으로 해서 이제 각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흔히 말하는 현장 상황을 다르게 재현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개된 전문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증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도검 전문가라는 것.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죠. 예. 비공개 증언이면서 도검 전문가 중 누구, 네. 그 사람의 경력은 어떻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뢰성은 누가 보장을 하며 예. 왜 검찰이 이 사람을 동원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패터슨이 흔히 말하는 마피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깽단인데 그 당시에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청소년 깽단입니다. 네. 그 거의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들이보다는 패터슨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 변호인 쪽에서도 네. 제가 예측하건대 비슷한 형태의 그렇지만 정반대의 증언을 쓴 사람을 또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공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글쎄요. 증언이 뒤바뀌어지는 모습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든 이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전제는 그겁니다. 예. 왜 16년 전에 네. 애들이를 기소했고 패터슨 안 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면서 사건이 진행돼야 되는데 조금 뭐라 그러나 야료를 부린다고 할까요? 검찰이 네. 좀 계속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다는 거죠. 검찰의 그 자기 반성, 자기 성찰 그리고 처음에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스텝이 꼬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3일 뒤죠. 12월 4일에 현장 검증이 열립니다. 이제 검찰은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는데 패터슨 변호인 측은 공개 진행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저도 그거는 문제가 예. 왜 비공개를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야지. 공개적으로 해야지 그 검찰이 자신 있게 네. 그 칼의 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혈흔 그런 위치요. 것들이 근데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변호인 측의 반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네. 반증이 공개적으로 그 나오면 자기들이 불리할 불리하니까 수 이걸 있다. 한다는 건데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생각해 놓은 시나리오를 벗어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비공개로 해놓고 가겠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조금 좀 네.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계속 좀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이고 예. 그냥 그냥 상황 대처식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식으로만 그렇죠. 흘러가고 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니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는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네. 이태원 살인 사건 공판이 계속 진행될수록 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답답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을 현장 검증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검찰의 주장대로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정확한 그 현장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예. 말씀드릴 게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현장 검증이라는 것은 네. 자기 흔히 말하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일정 정도 자백을 통해서 자기 그 범행을 네. 자백을 통해서 구성된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자백을 통해서 예. 그걸 가지고 근데 이 패터슨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현장 검증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서 알고 있었던 현장 검증하고는 맥락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알고 있는 한국 사법 체계에서 알고 있는 현장 검증이라는 것은 네. 그냥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을 하는 네. 그걸 현장 검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죠. 근데 요 패터슨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패터슨은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패터슨은 자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러면은 나의 유리한 쪽으로 패터슨의 유리한 쪽으로 실행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검증은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했었던 현장 검증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김신혜의 현장 검증이 그 큰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자기가 하지 않은 거를 강제로 옆에서 윽박지르고 그 강압적으로 현장 검증 시켰고 네. 그 외에도 뭐 군산 오거리 사건이라든가 뭐 이루 셀 수 없는 사건에서 현장 검증을 강압적으로 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 패터슨 사건의 현장 검증 그렇게 못합니다.
될 수도 없는 거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안 되죠. 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는 자기가 자백하지 않은 거는 현장 검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조작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건 조작. 네. 이전에도 김신혜 사건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 패터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장 검증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 검증하고 다른 겁니다. 아, 그러게요. 이게 정확한 사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검찰의 비공개 주장은 더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근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어떻게 뭐 그랬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른 그렇죠. 그런 현장 검증이다. 왜냐하면 자백 흔히 말하는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거를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패터슨 당신이 어디 있었냐? 이걸 재구성해 보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 현장 검증인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현장 검증이라는 거는. 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현장 검증은 자백한 대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뒤 얘기를 앞에서 다시 그냥 확 해버리면 네. 판사의 심증을 굳혀주는 형태의 현장 검증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죠. 예. 김신혜 사건에서도 증거가 모호하죠. 그리고 여기 흔히 말하는 삼내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라든가 군산 네. 오거리 사건에서 증거가 없거나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받고 그 자백을 현장 검증을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 판사는 자백도 했고 그대로 했으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유죄를 때립니다. 네. 근데 그때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당신 현장 검증할 필요 없다. 왜? 당신 자백한 거 아니지 않냐? 강압적으로 받지 않았냐라고 네. 했으면 현장 검증 거부하는 거죠. 근데 사실 김신혜 사건에서 그런 것처럼 거부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현장 검증 그 결과 보고서에는 네. 이렇게 했다고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로 예. 허위 공문서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됐던 겁니다. 우리 사법의 현장 검증이라는 게. 그랬군요. 예.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은 판사도 너 현장 검증했잖아. 그럼 인정한 거네. 그러니까 네. 자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신혜 사건은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현장 검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뭘 했냐면은 그 형사들이나 아니면은 형사과장 이런 사람들이 네. 잘 구스릅니다. 너 요거만 이렇게 하면은 너 저 밥도 주고 뭐 잘 내가 좀 가명 회유를 하는군요. 얘기를 해줄게. 예. 네가 안 했다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도 좀 봐줘라. 이런 식의 경우가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근데 해놓고 나면은 판사는 다르게 생각하죠. 했으니까 너 유죄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넌 자백도 네 자백이 있고.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현장 검증을 했어? 네. 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청취자들이나 국민들께서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백을 안 했으면은 자백이 안 맞으면은 네. 현장 검증도 거부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자백을 했으면 현장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네. 그리고 근데 자백을 안 했는데 현장 검증을 뭐 편의상 아니면 그 뭐 형사들이 구스른다고 아니면 검사가 구스른다고 압박을 한다고 해서 하면은 판사들도 사실은 거꾸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귀찮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심증을 갖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판사에 네. 그러니까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백도 했고 현장 검증을 했으니까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조작 사건이라든가 그 수많은 그 억울한 무죄 사건 유죄가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이런 의미가 현장 검증에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 검증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니, 참 답답한 우리나라 사법 체계 현실인데, 자, 이태원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 그 사건의 재구성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 사건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정리해보죠.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어서 공무집행 방해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부부가 무려 6년 5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받고 누명을 벗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무죄를 확정받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네요.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이번 판결로 다 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건 한번 저희가 되짚어보죠. 이 사건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지만 이 되게 간단한 사건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네. 엉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음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경찰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부부가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랑이가 걷는 과정에서 그 이 음주 단속하는 경찰 그걸 찍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겁니다. 해갖고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왜 헐리우드 액션을 했느냐?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괘씸죄죠, 괘씸죄. 그러니까 시비를 붙고 경찰한테 대드니까. 예. 흔히 말하는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욕죄 같은 게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한테 흔히 말하는 시비 과정상의 욕을 했다고 해서 네. 명백히 모욕죄가 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근데 당사자 둘이 서로 시비가 붙어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뭘 했냐면은 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해다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그 박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가 한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욕을 했다, 비틀어가지고 쓰러뜨렸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욕은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도 네.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경찰관도 그 과정 속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건 다 인정했습니다. 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박 씨가 경찰관의 팔을 잡아서 비틀어서 넘어뜨렸느냐. 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페트롤카의 그 블랙박스 그 CCTV에 찍혔는데, 네. 근데 너무 그 흔히 말하는 해상도가 좀 낮아갖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튼 것 같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이제 3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네. 그 해상도를 높인 흔히 말하는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CCTV를 다시 한번 네. 재검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지가 넘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헐리우드 액션. 예, 헐리우드 액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옆에 있던 아내가 분명히 우리 남편은 팔을 비틀지 않았다라고 재판정에 증언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게 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아내도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세 번을 6번 한 거니까 3번하고 3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3번씩.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물론 이제 그 경찰관이 괘씸죄를 넣은 거 자체가 잘못인 거고. 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초기에 CCTV를 정확히 확인해서 특히 뭐 이걸 담당했던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확인해 갖고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자체는 공소기각을 하고 흔히 말하는 그 언쟁한 것 속에서 뭐 모욕죄를 적용했든 아니면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음주 단속을 거부하는 어떤 시민을 흔히 말하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괘씸죄로 넣으려고 했던 사법기관의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었던 거고 그 의도가 그 재판 과정 속에서 그 6년 동안 진행됐던 거고 결국은
그 기술의 힘을 빌어갖고 그 기술의 힘도 사실은 좀 어렵게 해상도를 높여갖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됐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흔히 말하는 그래서 뭐 국가수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예. 자화자찬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전에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거를 좀 시간을 끈 거죠, 사실은. 참 처음부터 이거를 그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이면은 정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상도를 높여서 재판하는 게 당연한 건데 처음부터 그걸 하지 않았군요. 안 왔고 판사도 역시 1심 판사도 역시 네. 그냥 간과를 했는데 이게 참 이런 형사 사건에서 상당히 좀 엄격해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검찰도 역시 검찰은 알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안 했을 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이 사법계에 있는 사람들은 뻔히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네. 법원에서 좀 이거를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올바르게 거기서 네.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3심까지 가고 겨우 6년 넘게 지나서 이 두 사람은 직장도 다 떨어지고 막 그러게요. 가정 파탄이 날 정도로 교사였다고 제가 예,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면됐다고 그랬나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받아갖고. 확정되면서 그 부인이 그러니까 사법 직업을 잃게 됐었는데 이 잘못된 사법 과정이 이 사람을 얼마나 파탄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 아주 극명한 사건이고 참. 그래서 참 이런 경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도 제가 당사자가 놓일 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가다가 네. 그 신호 위반 했다고 그럼 난 신호 위반 안 했는데 그럼 내리셔 갖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새끼가 개격? 그러니까 이게 해갖고 이렇게 찍어서 기소해 버리면은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저희가 이 냄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진행할 때마다 속 시원한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정의가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답답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 끊어 죄송한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검찰의 기소권이 네. 분산돼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뜬금없지만은 사실은 네. 뜬금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모든 사법 체계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네.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한번 그렇게 기소해 버리면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판사, 그러니까 법원도 네. 역시 지금 견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소 독점권이 사실은 이거의 문제는 전 기소 독점권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똑같죠.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한 상태에서 그걸 뒤집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권 남용이 더 문제인데 참 이 배성 교수님이 주장하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 문제 이게 더 공론화가 돼서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직자 비리수사청과 아니면은 제2검찰청이라든가 네. 흔히 말하는 시민검찰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논의가 돼야지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에요.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한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과 마주치지 않도록 수업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원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 그리고 대학원 측의 입장 제 눈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첫 번째 이제 일단은 검찰의 기소는 일정 정도 네. 그 뭐 상당히 그 상식에 입각했는데 판사 네. 흔히 말하는 광주지법 판사가 왜 이 흔히 말하는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의전원에서 잘리니까 네. 이걸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 그리고 폭력범죄에 대한 그 흔히 말하는 굉장히 그 낮은 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건 데이트 폭력의 폭력 사건이거든요. 폭력 사건은 엄중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약자에 대한 폭력은 네. 특히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사회가 만연한 건 뭐냐면 둘 사이의 문제니까 가정 내의 문제니까 애정의 문제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건 폭력의 문제입니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이 만연해 있는 거를 사법부조차도 둔감해진 겁니다. 예. 둔감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이 그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그 재량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갖고 네. 이 폭력 범죄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제적될 위험이 있다. 이런 걱정을 재판부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연결되면 뭐가 되냐면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강간했는데도 네. 의사가 면허가 취소될 것 같으니까 형을 벌금형. 감경해주고 예. 똑같은 맥락이죠.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 사회에 그런 흔히 말하는 가진 자들, 흔히 말하는 타이틀 있는 자들에 대한 네. 옹호 또는 어떤 그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 생각이 지금 다 퍼져 있고 퍼져 있죠. 이런 생각을 잣대로 해서 판결을 내린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폭력이 만연한 국가죠. 네, 흔히 그리고 말하는 폭력이 만연한 국가. 국가 폭력. 네, 국가 폭력이 만연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내적 심리 속에서 침잠돼 있어서 네. 그것이 폭력으로 다시 자기의 분노를 폭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네, 그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예. 그렇죠. 왜 관대하냐면은 그거를 처벌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니까 사법부에서도 흔히 말하는 폭력에 둔감한 거죠. 참 이 사건 정말 많은 그 우리 누리꾼들이 분노를 했었는데 이게 그 조금 지나면은 예, 이게 한 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네. 그냥 이렇게 지나면은 이 그 가해자는 이제 속으로 사귀고 있을 겁니다. 전현이 날 해? 이제 그러면 이제 죽여야지. 다음 단계는 죽음입니다. 폭력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은 네, 흔히 말하는 역치가 없습니다. 한 번 한 대 때리면 그 다음에 10대 때리게 되고 네, 10대 때리는 다음에는 뭘 하나 터트려야 되고 그 다음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에 둔감하다는 게 무섭다는 게 그겁니다. 왜 학대 범죄가 쉽게 예. 발생했냐면은 앞에 있는 폭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 많은 학대 범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법원 판사조차도 그거를 참 이게 흔히 말하는 저는 이 바보 판사죠, 바보. 이게 네. 뭐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하나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려놓은 상황 그리고 이게 불러올 그 엄청난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판결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갖게가 되는데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죠 아마 1심만 끝났으니까 2심 대법원까지 갈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진행 자체는 2심이나 3심에서는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론도 있고 아니면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비상식적인 판결이니까 네.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네. 말하는 제가 어디서나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대 피해자와 학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 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정이든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학교든 근데 우리는 이런 학대 범죄, 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냥 합의를 종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조치를 안 해줍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시끄러워지니까 네. 학교 쪽에서도 그러고 아니면 가정에서도 그러고 모두 이게 왜냐하면 폭력에 만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감내하라는 겁니다. 우리 네. 사회는 그게 아주 만연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분위기가 뭐 반대 목소리 내고 뭘 지적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런 비판이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자체가 더 경직되고 이런 데 있어서 얘기도 잘 못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피해자의 입을 막는 네.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런 것이 법 체계에 녹아져 있고 관행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극복을 해갖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이 가해자가 격리가 돼야지 스스로 잘못된 걸 알고 네. 고치려고 해도 노력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가해자가 벌금만 내고 격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가 돼? 내가 뭘 잘못했지? 저 피해자 저 나와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연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트 폭력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오늘 방송도 참 이 소름이 돋는 방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이런 정의가 없는 나라, 비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있는 사법 체계 좀 우리가 바꿔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미디어 속 사건도 이번 시간에는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네. 걸스데이에 해리가 나온다 그러고 해서 봤는데 맞나요? 걸스데이 해리가 맞습니다. 네, 연기 잘하대요. 네, 아이돌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굉장히 뭐라 그래야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야 돼요. 네. 해리가. 네. 저랑 취향이 비슷하십니다. 저도 아이돌 좋아하는데, 네, 거기 응답하라 1988, 네, 응팔에서 이제 웃음이 나네요. 걸스데이 해리를 생각해서 그런지 웃음이 나는데, 자,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이른바 지강원 사건이 잠시 나옵니다. 경찰에 포위된 지강원 등 4명이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서 인질극을 벌이게 되는데 이 상황이 텔레비전으로 현장 생중계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한 명을 제외하고 지강원 등 3명은 자살하거나 경찰에게 사살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범죄에 내몰리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 이 내막 사연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흔히 말하는 가장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 사람이 얘기했다기보다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거죠. 네. 아마 인질극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이 하는데요. 그때 많이 회자가 됐던 부분인데 네. 흔히 말하는 1988년도에는 87년도에 민주화 여러 가지 시위 되면서 네. 헌법이 바뀌고 또 흔히 말하는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풍요 속이지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 지금 우리는 양극화에 아주 그냥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양극화가 그렇게 시작됐다. 되는 거죠. 예. 흔히 말하는 고도 성장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범죄자가 되고 네.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또 범죄자가 되는 지강원과 그 일파가 그런 형태인 거죠. 말하자면 장발장이죠, 장발장.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좀도둑이었다가 네. 학교를 갔다가 이제 교도소를 갔다가 강도가 되고 강도가 네. 됐다가 또 특수 강도가 돼 갖고 그게 계속 몰리는 겁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사람들한테
약간의 교화 아니면 약간의 따뜻한 형태의 뭐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물론 지강원을 지금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회의 분위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그만의 관심만 가졌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고 지금도 사실은 뭐 우유 하나 훔쳐갖고 전과자가 돼갖고 네. 전과자가 돼갖고 취업을 못해서 다시 또 전과자가 되는 배가 고파서 마트에서 우유를 하나 훔쳐갖고 전과자가 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 경찰들은 그 실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우유 하나 훔친 거 그냥 훈방이라도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합의를 보게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네. 바로 사건 처리를 해갖고 전과자를 만들어내는. 아, 그러니까 흔히 말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생계형 절도, 네. 생계형 사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강원이 한 말이 30년이 지난 2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게 지금의 시대고 지강원이 살았던 시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네. 그때도 그렇죠. 지강원 사건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뭐 저기 인질극 벌였다 그런 건 사실은 뭐 의미가 없고 그 전에 왜 지강원이 이런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그렇죠. 왜 탈옥을 해서 탈주해서 인질극까지 벌이게 됐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과정이 말씀이시죠. 중요하죠. 과정이 중요하고 흔히 말하는 그냥 단순 절도범으로 끝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농사나 짓고 아니면 어디 가서 그 저기 직공이나 될 사람이 이 무시무시한 정가 뭐 17번 18범이 돼 갖고 네. 살인자가 돼서 하는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지강원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네. 근데 지강원 자체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강원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런 작동하지 않은 거고 네. 계속 소외된 사람을 버리고 소외된 사람을 버리고 다시 중산층이 소외된 사람이 하층으로 떨어졌다가 버려지고 그럼 뭐 범죄를 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죠. 그러다 붙잡히면은 뭐 몇 년 동안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되고 교도소 갔다 오면 다시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군요. 그게 이제 지강원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에 예. 던져주는 큰 네.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김일곤 사건이랑 연결이 되는데 예. 저희가 다뤄봤었죠. 예. 근데 김일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지강원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서도 절도 정도로 네. 끝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내적인 분노가 쌓여버립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가 예. 생기는 거죠. 분노가 쌓여갖고 네. 근데 힘 있는 사람한테는 공격을 못해요. 흔히 말하는 국회에 가서 국회를 다 쏴 죽이거나 아니면 어디 저기 재벌 네. 건물 들어가서 재벌을 쏴 죽이는 그런 것이 못하죠. 거긴 경호원도 있고 그 빵빵한 경찰력도 있고 경호원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만만해 보이는 여성들 그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만만한데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신도시, 네. 분당, 일산, 천안. 네. 왜 그런 것이 되냐는 거 명확한 겁니다. 다 신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성장했는데 네. 그건 없는 보호 장치는 없는 그것도 여성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 이유가 있군요. 다 이유가 있죠. 예. 범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말씀드리면 김일곤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김일곤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분노를 가지게 됐고 왜 그런 공간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2015년 대한민국에서도 뭐 아시잖아요. 흑수저, 뭐 금수저, 헬조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청년들이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는 뜻일 텐데 걱정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 더 힘들어지고 더 범죄가 더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정부는 이 상황을 바꿀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고 어떻게든 윽박지르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응답하라 1988에서 저희가 사건을 하나 다뤄봤는데요. 배상훈 교수님이 거시대의 해리를 알 줄은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네요. 예.
오늘 저희가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인가요? 네, 이어서 사건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이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안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살인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년 전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한 소녀의 사망 관련 미제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최근에 사건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 실마리가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2002년도에 강원도 인제에서 그 다리 밑에서 그 완전히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네. 그 19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틀이 지난 그 여학생이 아니죠. 이제 그때는 졸업했으니까 네. 그 소녀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옷이 완전히 다 벗겨져 있었다는 거고 그 시체 상태가 한쪽 면만 골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 면만요? 예. 그게 어떤 의미죠? 말하자면 허벅지, 갈비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하악 정도. 턱.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이 그 투신을 하게 되면 자기 의지로 투신을 하게 되면은 다리나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렇죠? 뛰어내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제 밀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머리나 목뼈 위쪽이 부러집니다. 그죠? 무게 중심이나 회전력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네. 그 이 소녀가 다리 위에서 뭐 만약에 강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도망치다가 난간에서 걸려갖고 넘어졌다고 하면은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되냐면 회전력이 생기죠. 네. 그러면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다닥 떨어지겠죠. 머리부터 떨어지거나 다리부터 떨어지거나. 그러면 복합골절이 생기기 맞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한쪽만 골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골절이 생긴다. 어디가 깨지던. 네. 근데 한쪽 면만 균일하게 뚝 떨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범인이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 죽기 전에 있는 피해자를 이렇게 들어다가 똑 떨어뜨렸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옮겨서 똑 떨어뜨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이 범죄의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아직은 사실은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니까 15년이면 2007년도에 공소시효가 완료인데. 네. 이게 근데 문제는 그 지금 이 사건을 추적하는데 SBS의 궁금한 얘기 Y팀이랑 같이 추적을 했는데 추적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강원도 경찰청의 미제 사건 전담반이라는 것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딱 2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 2명도 수사를 안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한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제 사건 그러니까 이제 발표는 미제 사건 수사를 한다고 막 언론 홍보를 한 다음에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흔히 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영화식으로 이제 아주 유능한 수사관을 배치해 갖고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느 곳에 밀려나거나 한직인 사람들을 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처음 듣네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답답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사건을 뒤에도 좀 다시 검토하려고 문제가 그러면 담당 증거가 되려면 뭐냐면 시체에 남긴 증거니까 담당 부검의를 수배를 해갖고 담당 증거에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검의가 누군지 압니다. 그 대전의 국가수의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연락을 했는데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냐고요? 왜냐하면 이거 알려주십시오. 부검 보고서라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PD를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면 도망 다닙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왜 그러냐고 생각했더니 부검이 개판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흔히 말하는 거기에 무슨 증거를 취득을 했으며 왜 일자로 골절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뭔지도 있어야죠. 있어야 돼. 그것도 없으며. 그게 이제 저는 그거를 눈치를 챘죠.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뭐냐면 거꾸로 뭐냐면 같은 맥락 그게 없으니까 네.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와야지 그걸 기반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스마트폰에 그 현장 사진을 그 PD한테 얻어갖고 네. 그 보고 있습니다. 어. 보는데 의문이 나는 것들을 몇 개 보면서 네. 그때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가설을 제시를 했죠. 그 PD한테. 근데 그 PD도 그럴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고 증거가, 얘기를 하다가 예. 촬영 끝나고 방송을 보면서 네. 그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를 했어요. 그 작가랑. 네. 제가 예측한 게 맞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범인은 그 냉장차라는 걸 아시죠? 냉장차요. 예, 냉장차. 네. 트럭이요. 그 탑차, 네, 냉장차. 탑차. 예. 그거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피해자를 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옷이 다 벗겨져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발바닥에 이상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합니다. 그 부검 보고서 그 저기에도. 아니 뭐 그게 뭔지 어떤 물질인지 예. 그 설명을 하고 뭐 추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그것도 없군요. 없는 거죠. 그게 뭔지 저 궁금했었는데 그게 머리에 떠올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소리를 들은 거죠, 정확히.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헛도는 윙 헛도는 소리. 근데 그 당시 수사관들은 이게 차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사진구에서 차가 헛도는 네. 못 올라가서 예.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 탑차에 뭐가 있죠? 냉장고. 그 소리가 돌아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탑차였던 거죠. 그러니까 범인은 누군지 압니다. 그래요?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없는 거죠. 거죠. 아니 이게 부검이 제대로 잘 되고 그런 게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져 있었으면 이 범인을 잡아서 재판에 넘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동 수사 네. 그래도 정확한 그래도 근접한 부검 보고서 그런 것을 통해서야지 이런 살인 사건, 강간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부검인은 이 여성이 실제로 강간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위치로 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안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때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부검이들이 한 부검 보고서 이런 데서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능력 있는 부검이도 꽤 계시지만은 사실 무능한 부검이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나 잘못되면 뭐냐면 사건 자체가 아주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것처럼 있고 예. 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 패턴 사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16년을 고생하는 거고 거기서도 네. 지금 이것도 범인을 못 찾았고 지금 공소시효 13년을 넘게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이제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쓰는 방법이 있죠. 네. 어떤 방법이 있나요? 범인의 실수를 기다리는 거죠. 실수를요? 범인이 남기고 간 뭐 증거, 객관적인 어떤 물질 뭐 이런 거를 기다리시는 거군요. 아니죠. 어떤 건가요? 제가 범인을 안다고 얘기를 하면은 네. 범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지금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범인은 근접해 왔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망을 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은 행동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거를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장기 미제 사건에서는 그래서 언론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저나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뭔가 뭐 증거가 있으면 그 몰래 이제 가지고 있거나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추정이 된다면 그걸 알리고 더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만드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맥락은 기자님 말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이 강간 사건이라는 게 유일하거나 처음이 아닌 사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범죄니까. 네. 그 앞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이 12년 동안 분명히 다른 사건도 있었을 겁니다. 그 범인이 했을. 네. 그렇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성범죄자가 그거를 그 범행을 못 잊을 테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그 행적을 지우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하나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발생했던 사건 중에서 뭐 이 범인이 했을 것들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범인이 아니면은 따로 이제 자기가 남겨놓은 그런 행적들을 지우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행동 이상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걸 추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기록은 남기지 않지만은 네. 머릿속에 제가 분석했던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두고 있는 거죠. 기록에 남기면 안 되니까 예. 머릿속에 숨겨 있으면서 어떤 정기적으로 네. 그런 사건들을 언급도 하고 음. 얘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뭐 가능하면은 얼굴도 한번 비춰주고 그러면서 압박을 좀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큰 뜻이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 배상훈의 냄사가 중요한 거겠죠. 저희가 계속 여기서 사건들을 짚어주고 분석해주고 어떤 범인일 것이다 얘기를 해주니까 뭐 이 방송을 만약에 듣는 범인이라면 압박감을 느끼고 듣진 않겠지만은 네. 그 분명히 그 SBS 그게 나가면서 네. 이상 행동 그 엄청나게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한 사건을 네. 근접해 왔으니까 어디 멀리 가서라도 인터넷 검색을 했을 겁니다. 자기 집에서는 안 했을 거지만 예. 그러면은 분명히 검색이 될 거고 음. 그러면 압박을 분명히 느끼겠죠. 네. 범인이 아니라면 압박도 느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네요. 이렇게 프로파일러 기법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법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린 거죠. 네. 자연스럽게 프로파일러의 세계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됐는데 자, 이 현장 검증에서 가지는 프로파일러의 역할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저희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포착한 냄새나는 사건. 배상훈의 냄사.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이 사건이 재심 심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 현장 검증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도. 네. 근데 자백을 이뤄졌죠. 그러니까 자백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자백을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백만으로 안 되니까 현장 검증.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현장 시킨 검증이 겁니다. 있었군요. 예, 시킨 겁니다. 근데 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얘들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나요? 그렇죠.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때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담당 형사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독이고 니네는 배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돼. 예. 그러면은 네 이제 잘 감경해주고 아니면 잘 우리 교도소에서 내가 잘 봐줄게라고 이렇게 구슬러 갖고 네. 현장 검증을 하게 하는데 현장 검증도 참 문제가 뭐냐 뒤에서 서류 갖고 네. 해다가 야 그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잡아야지 막 합니다. 연기 지도했군요. 연기 지도를 합니다. 예.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컨트롤해야 되냐면 예. 검사가 컨트롤해야 된다. 검사가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백한 대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으면 다시 진술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해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칼을 이렇게 앞에다 칼을 이렇게 예. 칼을 이렇게 찔렀다고 했는데 예. 그 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피의자는 네. 키가 요만큼 했는데 피해자는 이렇게 커요. 키가 컸어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찔러서는 이쪽 위가 찔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찔러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찔러야 되는 거죠. 네. 이건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보이는 라디오. 저희가 근데, 이걸 빨리 비디오판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수님이 제가 앞에 보고 있으면은 연기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손동작이 이게 헐리우드급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옆에서
뒤에서 그 담당 그 팀장이 답답하니 야 이 새끼야 그게 아니잖아. 이거 쫓아와 갖고 이게 나올 수 있어?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갖고 이게 다 진술이 바뀌고. 참, 예. 그래서 현장 검증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무고한 사람한테 현장 검증이라는 건 독입니다. 독. 그거는 바로 잘못 걸리면 독이거나 덫입니다. 네. 잘못 걸려들면 바로 재판관이 유죄 심증을 바로 갖게 합니다.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거를? 네가 그걸 할 수가 없지 않나? 네가 범행을 안 했으면은.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감독이 뒤에 있는 거죠. 야 이쪽이잖아 이쪽. 이 오른손, 이 왼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거의 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시켰다는 기록은 없겠죠. 그렇게 재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서만 나가는 거죠. 저 재판정에 나갑니다. 그럼 예. 그럼 너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 검증의 문제인 거죠. 예. 아니 경찰이 감독까지 하는 줄 몰랐네요. 저는. 근데 이제 김신혜 씨는 네.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못하겠다 주저앉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강압적으로 잡아 올려갖고 해갖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다 나타나지 않고 예. 엉터리 현장 검증 보고서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죄가 재심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 검증이 아주 그 법률에 입각해서 네. 그리고 정확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사가 감독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형사소송법에는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네. 이거를 자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럴 경우는 제3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형태에서 뭐 판사가 하거나 아니면 그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방어권을 위해서도 네. 필요한 겁니다. 사건의 재구성이 필요한데 그렇게 그렇죠. 전혀 안 되고 있네요. 방어권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는 판사들조차도 그냥 귀찮고 해니까 다 바로 인정해 버려 갖고 유죄를 하는 네. 거의 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거의 100% 현장 검증에서 유죄 심증이 나타납니다. 네. 판사들이. 근데 2015년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현 사법 체계를 볼 때요. 작년인가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는 수원역 네. 여고생 노숙 소녀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범인,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해자로 지목됐던 범인으로 지목된 아이들이 풀려났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흔히 말하는 현장 검증은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네요. 참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쭉 진행을 해보면서 제가 계속 한숨을 쉬게 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사건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진짜 범인을 압박하고 잡아내는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냄사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고요.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저희 냄사 교재가 뭐였죠? 까먹었네요. 진짜 범인인가? 네. 네. 누가 진짜 범인인가? 배상훈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저희가 교재로 해서 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예고만 말씀드리면은 예고요. 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나타난 게 4월 16일이고 18일 날 새벽에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하셨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교감 선생님 자살에 굉장히 큰 많은 의문이 있다는 거를 얼마 전에 저에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의 진술서, 자필 진술서를 반쪽을 받고 네. 그리고 피의자 참고인 진술조서를 봤는데 네. 매우 의문이 많이 나갔고 어. 그리고 그런 부분들, 혁띠로 자살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왜 그 시기에 자살했던 부분들, 유서가 왜 그 모양이고 유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몰아서 한번 네. 할 생각입니다. 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들어봤으면 그렇습니까? 좋겠네요. 그 다음 주든가 아니면 좀 시간을 잡아가서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병원이 도망치게 흔히 네. 말하는 도발의 치게 결정하게 된 게 4월 18, 19일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음모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유병원이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것을 예측하는 부분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몇 가지가 있고요. 아, 그래요. 이건 그래서- 냄사에서 저희가 네, 예. 파헤쳐 봐야겠네요. 뭐죠?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네.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음. 같이 갔었고 현장도 많이 다녔거든요. 네. 사실 저만큼 그 흔히 말하는 어디죠? 저기 매실밭에 네. 유병원이 발견됐다고 하는 매실밭에 많이 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 연관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교감 선생님의 그 자살과 네. 부터 시작한 대단히 의문이 많이 되는 것, 그러니까 침몰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왜 유병원이 도망치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게 죽었는가, 네. 이 부분까지 저는 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번쯤은 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냄사에서 다음 시간부터 충분하게,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시간까지 할애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좋아요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900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